Advancing beyond. Anlitz. 안녕하십니까. 알리스 코퍼레이션 윤규철입니다. 금일은 스펙트럼 분석기의 이해를 주제로 이론 교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는 스펙트럼 분석기의 개요, 스펙트럼 분석기의 이해, 스펙트럼 분석기 데이터시트의 이해, 장애 예방 및 자가 점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스펙트럼 분석기의 개요부터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RF 측정 단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 측정 단위는 dB, dBm, dBc, dBi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단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앞에 다 dB라고 단위가 들어가 있는데 이 dB는 이제 로그 스케일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dB라는 단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신호의 세기 자체가 로그 스케일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런 dB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고요. 매우 큰 수치 또는 매우 작은 수치들을 매우 작은 수치들의 비교를 간편한 숫자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dB는 이제 소리나 전자신호의 세기 등을 상대적인 크기로 나타내는 단위인데요. 예를 들면은 신호의 세기가 절반으로 줄어든 경우엔 10 로그 2분의 1이어서 이제 마이너스 3dB, 그리고 신호의 세기가 10배로 늘어난 경우엔 10 로그 10이어서 10dB, 신호의 세기가 10,000배 늘어난 경우엔 10 로그 이제 만에서 40dB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dB와 좀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dBm이라는 단위도 사용이 되는데요. d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1mW 단위의 전력을 dB 스케일로 나타낸 절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dB가 이제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게 된다면 dBm은 절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10 로그의 이제 전력 나누기 1mW, 요게 이제 dBm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1mW 전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1mW로 전력을 나눴을 때 그 값을 이제 dBm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1mW는 0dBm이고, 뭐 예를 들면 10mW는 10dBm, 그리고 0.1mW는 마이너스 10dBm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dB와 dBm을 사용하려면 dB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뭐 케이블 로스 혹은 뭐 커플링 로스, 아니면 안테나 게인 등과 같은 거는 이제 dB 스케일을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절대적인 크기, 쉽게 뭐 예시를 들자면 뭐 무선곡 출력이 몇 dBm이냐 이런 식으로 어떤 절대적인 크기를 나타낼 때는 dBm이라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3번부터 6번까지는 dB와 dBm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dB 플러스 dBm은 성립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요 dB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인 크기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되는 dBm 값이 앞으로 위치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게 이제 4번의 경우가 되겠는데요. dBm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신호 크기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dB 값을 더하거나 뺐을 때 이제 어떤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함을 이제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dBm 플러스 dB가 맞는 표현식입니다. 5번도 이제 많이들 사용을 하시죠. 연속된 두 회로의 증폭 또는 감소의 합산. 예를 들면 10dB 커플러를 쓰고 로스가 2dB인 케이블을 쓰게 되면 이제 12dB의 로스를 갖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흔히들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이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dBm 플러스 dBm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은 0dBm 플러스 0dBm은 0dBm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런 합산 전력은 이런 dBm 단위가 아닌 전력으로 변환을 해주신 다음에 더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0dBm 플러스 0dBm은 0dBm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거를 와트로 환산을 해서 플러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dBm이라는 신호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항상 두 신호원 간의 합산 전력은 요런 dBm 단위를 그대로 더해주는 것이 아닌 꼭 그 전력 와트 단위로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 요 점 참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dBc라는 게 있는데요. 요 dBc 뒤에 요 C가 캐리어 신호 대비 캐리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캐리어 신호 대비 다른 어떤 별도의 신호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ACLR이나 스피리어스 같은 거를 측정하실 때 요 dBc라는 단위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 dBc가 그러면 dB랑 뭐가 틀리냐? 이 dBc도 결국엔 캐리어라는 어떤 신호에 대한 상대적인 크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이게 dB랑 사실은 동일한 단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dBi라는 단위가 있는데요. dBi는 이제 모든 방향으로 동일한 양의 신호를 내보내는 아이스트로픽 안테나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게인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i가 아이스트로픽 안테나의 약자일 거고요. 뒤에서 나중에 RF 컴포넌트 이론을 하면서 이제 방향성 안테나를 보실 때 대부분의 이제 게인이 다 대부분이 아니죠. 게인 값이 다 dBi로 나타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이 아이스트로픽 안테나를 기준으로 얼마만큼의 게인을 가진지를 나타내는 그런 데이터 시트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dB 스케일의 안테나 출력 파워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송신기의 출력 신호 1mW 증폭기 20배 증폭기를 사용하고 혼합기 손실이 2분의 1배이고 증폭기가 100배일 때 아웃풋은 얼마냐 요거를 계산해보면 결국에는 다 이제 로그 스케일을 취해주면 되는데요. 요 1mW는 0dBm에 해당되고 증폭기 20배는 13dB, 혼합기 손실 2분의 1배는 마이너스 3dB, 그리고 증폭기 100배는 20dB에 해당돼서 이렇게 덧셈, 뺄셈 연산을 해주시면 플러스 30dBm이라는 최종 출력 값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호 측정 카테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신호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도메인의 신호를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신호 성분은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신호 크기를 나타내는 앰플리튜드, 레벨이 되겠죠. 그리고 주파수 도메인, 타임 도메인 이렇게 세 가지 플롯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기는 주파수에 따른 RF 출력을 측정하는 계측 장비이기 때문에 요 프리퀀시 vs 레벨, 요 두 가지의 플레인을 보는 장비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5G 같은 장비를 보시면 여기 파워 베이스 타임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5G 교육을 하게 될 기회가 오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파관리소나 어떤 무선국을 통신을 관리하는 어떤 조직에서는 이제 주파수 자원을 관리하는 게 목적이겠죠. 물론 검사도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프리퀀시 vs 레벨을 측정할 수 있는 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계측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의 사용 이유인데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신호들을 주파수 단위로 구분해서 파워를 볼 수 있는 게 이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의 사용 이유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되시는데요. 이렇게 F1부터 F2, F3 이렇게 여러 가지 주파수 성분을 가진 신호들을 타임 도메인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 F0로 나온 것처럼 엄청나게 이제 복잡한 모든 주파수 성분이 합쳐진 이런 복잡한 신호가 타임 도메인 상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이런 어떤 복잡한 신호 속에서 도대체 이 복잡한 신호가 어떤 주파수 성분을 갖고 있느냐를 파악할 때 이제 이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계측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타임 도메인에서 보시면 이런 여러 가지 주파수 성분이 이제 썸돼서
다 합쳐져서 이렇게 타임 도메인 상에서 나타나 있다면 요거를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보면은 F1, F2, F3라는 어떤 주파수 성분을 가진 신호들의 양이 이렇게 이만큼 있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게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원하는 대역의 출력과 원하지 않는 대역의 출력, 뭐 스피리어스가 될 수도 있고 뭐 ACP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거를 구분해서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펙트럼 분석기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의 이해인데요. 이제 수입 튠 방식의 스펙트럼 분석기라고 하면 이제 이게 어떤 방식일까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이제 모든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이제 수입 튠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 튠 방식은 이제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수입을 통해서 이제 측정이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모두 다 이제 수입 튠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튠 방식의 스펙트럼 분석기는 가장 일반적이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펙트럼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밑에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는데요. 요거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의 기본적인 RF 블록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도를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사실 이 블록도를 넣은 목적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도 이렇게 내부를 뜯어보면 여러 개의 RF 블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자체도 결국에는 RF 장비이고요. 네. 무선국도 RF 장비죠. 네. 스펙트럼 분석기도 하나의 결국엔 RF 장비이기 때문에 하모닉이나 스피리어스, IMD와 같은 무선국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현상들이 이런 RF 블록들을 결국에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는 장비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단지 이제 무선국보다는 훨씬 더 작은 양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도 좀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이제 결국에는 하나의 RF 장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그런 RF적인 현상들이 스펙트럼 내부에서도 발생을 하고요. 결국에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스펙트럼 현상에 대한 뭐 예를 들면 하모닉이나 IMD나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측기 스펙트럼 내부에서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외부 무선국에서 발생하는 건지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뒤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인풋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고요. 인풋 시그널은 이제 RF 인풋 어테뉴에이터를 첫 번째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이 RF 인풋 어테뉴에이터는 저희가 내부 어텐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 어텐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스텝 어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파수에 따라서 이제 프리셀렉터나 로우 패스 필터를 거치게 되고요. 이 믹서를 통해서 RF 영역에 있는 어떤 고주파 주파수가 IF 영역으로 다운 컨버팅 되게 됩니다. 고주파에서 저주파로 믹서를 통해서 내리는 그런 측정이 진행되고요. 그 내리는 과정에서 이 믹서가 과포화되거나 이 믹서 인풋단에 어떤 큰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 믹서가 오작동을 하면서 스피리어스나 IMD 같은 어떤 오작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거를 제가 뒤에서 추가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IF 게인, 이제 IF단의 주파수를 증폭할 수 있는 이 IF 게인과 IF 필터, 저희가 RBW라는 규격으로도 말을 하죠. 이 RBW, 그 다음에 로그 앰플리파이어, 이제 인벨로프 디텍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디지털 필터인 비디오 필터를 통해서 이제 스펙트럼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지정 설정 가능 영역인데 RBW, VBW, 뭐 인풋 어텐 요거는 전부 다 익숙하시죠? 네. 이 세 가지 블럭이 사용자가 지정 설정을 할 수 있는 블럭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런 블럭들을
어떻게 설정해야 정확한 파형 측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스펙트럼 분석기 이해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방식은 수입 튠 방식의 스펙트럼 분석기에 해당되고요. 요거는 FFT 수입 방식의 스펙트럼 분석기에 해당됩니다. FFT 수입 방식의 스펙트럼 분석기가 뭐냐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 기존에 많이 사용하시는 MS2720T나 MS2090A에 들어있는 LTE 애널라이저 모드 혹은 5G 애널라이저 모드, 그런 뒤에 애널라이저 모드라고 붙은 이제 디모듈레이션이 가능한 그런 측정 모드가 FFT 수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들은 이제 벡터 신호 분석을 위해 사용되는 스펙트럼 모드고요. 이제 FFT 수입 스펙트럼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에로 수입 방식의 스펙트럼과는 다르게 에로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이제 수입 튠 방식의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이제 에로가 수입하게 된다면 얘는 에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에로가 당연히 고정되어 있으니까 특정 FFT 대역폭만큼 측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수입 튠 방식은 이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수입을 하면서 측정이 진행되지만, 지금 이 FFT 수입 방식은 고정된 주파수에서 내가 스펙트럼 어떤 하드웨어 스펙인 애널라이저 밴드위스 요 간격만큼 고정된 주파수에서 FFT 디모드 FFT를 하고 이제 디모드 애널라이즈를 하고 다시 샘플 신호를 받고 다시 FFT 그리고 디모드 애널라이즈 신호 분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애널라이즈 밴드위스는 그런 이제 LTE나 5G 애널라이저 모드에서 최대로 지원하는 분석 대역폭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항상 계측기를 사용해 주실 때, 예를 들면은 내가 LTE 신호를 측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최대 LTE 신호의 대역폭은 20MHz이거든요. 그래서 이 애널라이저 밴드위스가 20MHz까지 지원하는 계측기를 사용해 주셔야 이제 디모듈레이션이 가능하고요. 5G FR1 신호를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애널라이저 밴드위스가 100MHz까지 지원되는 그런 계측기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스펙트럼은 결국엔 파워 관련 측정이잖아요. 그래서 단순 스펙트럼뿐만 아니고 에러 벡터 매니지먼트 EVM이라고 하는데, EVM 같은 IQ 데이터 기반의 신호 품질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네, 요거는 참조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콘스탈레이션을 측정하는 모습이고요. 중전소에서는 사실 이런 EVM에 해당되는 EVM은 이제 어떤 신호의 퀄리티를 보는 건데, 사실 이제 전파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EVM을 볼 일은 없죠. 네. 이동통신사 같은 곳에서는 이런 신호 퀄리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EVM을 간혹 가다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프리퀀시 에러 항목은 이제 전파관리소에서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프리퀀시 에러를 측정할 때도 요 FFT 수입 방식의 애널라이저 모드가 필요하다. 네. 요거를 설명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리얼타임 스펙트럼 분석기인데요. 이제 요거는 좀 새로운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시면 아시겠듯이 이제 신호를 수집을 하고 얘를 분석하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요런 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제 갭이 생길 수밖에 없죠. 분석 시간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신호를 받으면서 바로바로 갭이 없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MS2090A라는 계측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FFT 수입 방식과 동일한 구조이지만 각 측정 프레임 간 시간 간격 없이 실시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받고 분석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 받는 동시에 이제 실시간으로 화면에 신호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어떤 신호 측정 프레임 간의 간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신호에 대한 시간 밀도 함수로 기본적으로 나타내어 있고요. 이제 혼신 조사나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신호 분석 시 사용이 됩니다. 즉 내가 어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신호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찾아내고 싶다 할 때 이런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 같이 이런 화면이 나와 있는데 도대체 이 화면이 뭐를 나타내냐? 네, 그게 지금 제가 오른쪽에 좀 그림을 추가로 그려봤습니다.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이제 시간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게 왜 시간 밀도 함수냐? 예,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선 시간 밀도 함수인데 그 시간 밀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계열을 나타내고요. 시간 밀도가 낮을수록 이런 파란색 계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번도 측정이 안 된 부분은 검은색으로 애초에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지금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한 번 측정된 애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간 밀도 함수죠. 시간 밀도가 낮으니까 푸른색 계열로 표시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가장 시간 밀도가 높은 7번이나 딕섹트 된 애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밀도의 함수에 따라서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 이제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이제 MS2720T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MS2090A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화면뿐만 아니고 하단에 보시면 스펙트로그램이라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의 경우 이제 타임에 대한 측정 결과를 못 보잖아요. 실시간으로 이제 변화하기 때문에. 근데 이 스펙트로그램은 주파수, 시간, 그리고 신호 세기 이 세 가지 플롯을 한 번에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X축을 보면은 이제 768메가부터 778메가까지, 788메가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778MHz를 기준으로 20메가 대역폭을 X축이 나타내고 있고요. Y축은 지금 0ms부터 7s까지, Y축은 이렇게 나타내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신호 세기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시간과 주파수에 대한 성분들은 전부 다 나타내 있는데 이제 신호 세기는 어떻게 나타내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신호 세기는 여기 보시면 여기 앰플리튜드별로 신호 세기를 이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마이너스 70dBm 구간이 되겠고요. 지금 뭐 이런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 100dB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파수, 시간, 신호 세기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샘플링 된 이제 얘가 첫 번째로 이제 수집이 됐고 얘가 두 번째 수집이 됐고 얘가 세 번째 수집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첫 번째 수집된 애가 이제 맨 처음에는 가장 밑에 있다가 이제 지금 새로운 수집 2, 수집 3이 오면서 이제 세 번째로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수집된 애는 이제 위에서 아래에서 세 번째 칸에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가장 상단에 위치해 있고 두 번째로 유지된 신호가 이제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주황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두 번째 위치해 있고요. 세 번째 신호는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로그램을 보시면 가장 하단에 있는 게 지금 방금 측정된 그 신호이고요. 얘는 지금 측정된 지 7초가 지난 그런 데이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타임 애널라이저,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두 가지 신호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모드로 측정된 LTE 다운링크 내부의 간섭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LTE 600MHz 대역의 LTE 다운링크를 찍어봤는데 여기 지금 내부에 보시면 이런 실제로 RF 파형 자체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내부에 보시면 지금 간섭 신호가 숨어 있는 거를 리얼타임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2.4GHz 대역의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신호들은 시간에 따라서 이제 호핑을 하게 됩니다. 그런 호핑하는 신호들도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타임 애널라이저는 실제로 뭔가 메인 측정에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이제 트러블 슈팅을 할 때 매우 유용한 기능입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내부 감쇄기인데요. 내부 감쇄기는 지금 스펙트럼 RF 블록도에서 보시는 가장 앞단에 있는 그런 RF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RF 감쇄기는 우선 현상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측정 신호의 세기는 유지하면서 계측기 노이즈 레벨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메인 시그널은 그대로 크기를 유지하지만 어테뉴에이터를 증가시킬수록 노이즈 플로우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현상적인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테뉴에이터, 말 그대로 감쇄기인데 왜 노이즈 값이 올라가냐? 감쇄기니까 이 노이즈 값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메인 시그널도 내려가고 요 감쇄기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 어떤 계측기의 시퀀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이 내용이긴 한데요. 내부 감쇄기의 경우 계측기의 레벨 옵셋 값을 자동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실 문장으로 읽으시면 감이 좀 안 올 것 같아서 뒤에서 제가 그림을 통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쇄량 설정 시 이제 감쇄량 설정 값이 높을수록 계측기 노이즈가 상승하기 때문에 감쇄량 설정 시 ACP나 스피리어스 측정 시 이제 고려해서 당연히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ACP를 측정하는데 40dB 감쇄를 넣으면은 이게 계측기 자체 노이즈가 이렇게 높이 형성되기 때문에 ACP 값이 페일이 나겠죠. 그게 요 내용인데요. 이제 좌측에 보시면은 0dB 어텐을 넣었을 때, 우측을 보시면 20dB 어텐을 넣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텐 값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 신호에 대한 채널 전력 값은 마이너스 20dBm으로 둘 다 동일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이제 감쇄기 레벨만큼 ACP 값이 열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감쇄기 0dB 감쇄기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57.8dBc가 나오고요. 그리고 20dB만큼 감쇄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30.34dBc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쇄기 레벨만큼 ACP 값이 열화되기 때문에 물론 외부 이제 설정에 따라 좀 상이하겠지만 구조나 기본적으로 ACP를 측정하실 때는 어텐 값을 낮게 넣어주시는 게 마진을 확보하는 데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치 증폭기인데요. 전치 증폭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내부 감쇄기랑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원신호를 유지하면서 계측기 노이즈 레벨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리앰프를 오프했을 때 이렇게 노이즈 레벨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프리앰프를 온 하게 되면 한 15dB 정도 떨어진 노이즈 플로어를 가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 증폭기 온 시 증폭기 개인만큼 노이즈 레벨 하강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5dB 정도의 개인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도 아까 제가 뒤에서 설명드린다는 내용과 사실 겹치는 내용인데 이제 내부 전치 증폭기의 개인 값은 측정기에서 자동 보상되기 때문에 별도의 옵셋값 적용이 불필요합니다. 이거를 제가 뒤에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AC, LR이나 스피리어스 등 노이즈 관련 측정 시 이제 노이즈 플로우 확보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아까 어테뉴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ACP 값이 페일되기 때문에 좀 적당히 설정을 해주셔야 됐으면 얘는 반대로 이제 마진 확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좌측 우측 파형을 보시게 되면 이제 프리앰프가 오프되어 있을 때, 프리앰프가 온돼 있을 때인데요. 아까랑 유사하게 요 앱솔루트 채널 파워는 프리앰프를 온했을 때 오프했을 때 다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전치 증폭기 이득만큼 이제 ACP 값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하실 점은 항상 이제 프리앰프를 온 한다고 ACP 값이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측정 신호가 이미 열화된 상태에서는 전체 증폭기를 온 하더라도 ACP 성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ACP 값은 결국에는 이제 전체 증폭기라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계측기 내부에 있는 내부 증폭기이기 때문에 측정 신호 레벨이 마이너스 40dBm 이상일 때 이제 프리앰프를 ON 해주시게 되면 이 위에서 보시는 문구처럼 ADC 오버레인지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ADC 오버레인지가 발생하면 계측기 믹서단에 이제 과입력 레벨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인풋 시그널이 너무 큰 경우에는 이런 전치 증폭기를 사용해 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ADC 오버레인지가 발생하게 되면 측정이 홀드되면서 더 이상 측정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측기 자체가 이제 5측정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과입력 신호가 지금 들어온 상황이니까요. 정확히 말하면 과입력은 아니고 이제 믹서 인풋단에 너무 큰 신호가 들어왔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사실 그 내용인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들 혼란을 가지고 계셔서 사실상 이번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요 슬라이드, 지금 이 슬라이드랑 내부 외부 감쇄기랑 내부 외부 증폭기 이렇게 두 장의 슬라이드가 있는데 이 두 장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내부 감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상적으로 살펴보면 외부 신호 세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DNA 값은 15dB만큼 증가하는 효과를 주는 게 내부 감쇄기입니다. 이제 계측기 내부 시퀀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풋 시그널이 마이너스 60dBm이고 DNA 값이 마이너스 110dBm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DNA라는 거는 결국 계측기의 노이즈 플로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계측기의 노이즈 플로어는 계측기 자체에서 생성되는 노이즈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가 아니고 계측기 자체에서 생성되는 노이즈고 요거에 대해서 뒤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인풋 시그널이 이렇게 있고 계측기 자체에서 생성되는 노이즈 플로어 값이 마이너스 110dBm이다 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계측기의 내부 어테뉴에이터를 15dB만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인풋 시그널 자체는 마이너스 60dBm에서 마이너스 75dBm으로 감소되게 되고요. DNA는 그대로 마이너스 110dBm으로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계측기 자체에서 생성되는 노이즈이기 때문에 이 내부 어테뉴에이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감쇄기를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옵셋 값이 보상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부 어테뉴에이터, 내부 감쇄기 자체는 계측기 내부에 이미 들어가 있는 어떤 소자이기 때문에 계측기에서 이 어테뉴에이터 특성을 전부 다 알고 있고요. 자동으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유저가 지금 계측기 내부에 있는 감쇄기를 15dB만큼 설정을 했으니 계측기에서 내가 알아서 15dB를 자동 옵셋 값을 보상을 해줄게 라고 계측기가 이제 어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내부 감쇄기를 키시게 되면 자동 옵셋 값이 보상이 되고요. 이 자동 옵셋 값은 인풋 레벨과 DNA에 모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풋 레벨은 이제 15dB만큼 보상이 돼서 마이너스 60dBm으로 나오게 되고요. DNA 값은 15dB만큼 보상이 돼서 마이너스 95dBm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자동 옵셋 값은 많이들 이제 MS270T를 사용하실 때 그 레퍼런스 옵셋 있잖아요. 외부 커플러 로스나 케이블 로스 뭐 이런 것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옵셋이라고 옵셋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내부 감쇄기를 켰을 때는 인풋 시그널은 동일한데 DNA 값이 증가하네 라고 보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외부 감쇄기인데요. 외부 감쇄기도 내부 감쇄기랑 보시면 동일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외부 신호의 세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DNA 값은 15dB 증가한다 인데요. 인풋 시그널이 마이너스 60dBm이고 DNA이 마이너스 110dBm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부 감쇄기와 동일하게 15dB만큼 로스를 가지는 외부 어테뉴에이터를 한번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풋 시그널은 마이너스 75dBm만큼 감소하게 되고요. DNA 값은 마이너스 110dBm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측기 자체에서 생긴 노이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내부 감쇄기 같은 경우에는 계측기 내부에 있는 소자이기 때문에 자동 옵셋으로 보상이 됐지만 이거는 지금 외부에 몇 dB 감쇄기가 연결됐는지 계측기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수동으로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외부 케이블 로스나 커플러 로스 보상하는 것처럼 네, 수동으로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동으로 보상을 해주시면 당연히 이 인풋 시그널과 DNA를 모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시그널은 마이너스 60dBm이 되고요. DNA는 마이너스 95dBm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내부 감쇄기랑 외부 감쇄기는 이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죠. 네, 차이점은 이 옵셋 값을 수동으로 보상을 하냐, 자동으로 보상을 하냐, 네, 이 두 가지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내부 외부 증폭기인데요. 네, 내부 외부 감쇄기를 사실 이해하셨으면 요거는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 증폭기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 신호 세기는 변하지 않고 DNA는 15dB 감쇄하는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얘도 인풋 시그널이 마이너스 60dBm이고 DNA이 마이너스 110dBm일 때 프리앰프를 온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DNA 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인풋 시그널은 15dB 게인을 통해서 마이너스 45dBm만큼 증폭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증폭이 됐으니 계측기에서 자동 옵셋을 자동 옵셋이 설정이 되고요. 그러면 인풋 시그널과 DNA이 모두 영향을 받아서 인풋 시그널은 마이너스 60dBm, DNA는 마이너스 125dBm이 됩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봤을 때는 인풋 시그널은 동일한데 DNA이 감소한다,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외부 증폭기도 사실 동일한데요. 인풋 시그널이 마이너스 60dBm이고 DNA이 마이너스 110dBm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외부 앰프, 똑같이 15dB 게인을 가지는 외부 앰프를 장착했고요. DNA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인풋 시그널은 마이너스 45dBm으로 증폭이 되게 됩니다. 네, 요거는 아까 어테뉴에이터도 똑같았지만 수동으로 옵셋을 유저가 보상을 해줘야 되고요. 수동으로 보상을 해주고 나면 인풋 시그널은 마이너스 60dBm이 되고 DNA는 마이너스 125dBm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 내부 외부 증폭기 자체도 요 옵셋 값을 자동으로 계측기에서 보상을 해주냐 혹은 수동으로 보상을 하냐, 네, 요 두 가지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BW에 대한 설명인데요. RBW는 지금 계측기 내부 블록도에서 이 IF 필터의 밴드위스입니다. 그래서 계측기 IF단의 대역 통과 필터인데요. 네, 요거를 조정해서 주파수 해상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RBW가 1kHz라면 전체 측정 주파수에서 1kHz 단위로 측정된 값을 표시하게 됩니다. 즉 지금 스팬을 보시면 이제 1MHz 스팬을 가지는 파형이 있다고 가정하면 얘를 지금 해당 RBW가 1kHz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주파수 도메인을 1kHz 단위로 잘라서 얘가 수입을 통해서 이렇게 측정을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RBW를 감소시키게 되면 노이즈 플로어가 감소하고요. 대신 수입 타임이 증가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RBW 값을 30kHz에서 1kHz로 이렇게 줄이게 되면 파형은 점점 샤프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샤프해진다는 것은 반대로 이제 해상도가 좋아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노이즈 플로어도 지금 이렇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BW를 10분의 1로 감소시키면 노이즈 플로어가 10dB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플로어와 RBW의 관계인데요. 지금 좌측 우측 제가 두 가지 파형을 표시를 했는데 좌측 우측 파형이 다른 점은 RBW 값만 틀리게 두 가지 설정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RBW가 100kHz인데 우측에 보시면 RBW를 1kHz로 100분의 1만큼 줄였을 때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노이즈 플로어는 감소합니다. 이거는 앞에서 배웠으니까 노이즈 플로어가 감소하는구나.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요 메인 시그널도 감소를 하게 됩니다. 메인 시그널이 마이너스 70dBm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90dBm만큼 이렇게 뚝 떨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뭐야, 메인 시그널은 왜 줄어들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채널 파워를 보면 둘 다 마이너스 50dBm, 마이너스 50dBm으로 동일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디지털 신호를 처음 아날로그만 측정하시다가 디지털 신호를 처음 측정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수 있죠. 아니, 신호 레벨은 내려가는데 막상 채널 파워를 재니까 동일하고,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2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LTE 신호같이 어떤 디지털 신호는 대역폭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런 대역폭을 갖는, 특히 뭐 PSLT를 측정하시니까 이런 신호 측정 시 RBW에 따라 채널 파워가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펙트럼 전력 밀도라고 하죠. 이제 헤르츠당 파워, 요 스펙트럼 전력 밀도는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 측정 값은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밑에 하단에 좀 공식이 나와 있는데 요건 뒤에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 메인 채널에 대한 레벨이 감소하는 것과 노이즈가 감소하는 것은 동일한 원리라고 우선 생각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마커 값도 감소했죠. 20dB만큼. 이 마커 값이 왜 감소를 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이 마커의 파워 값은 RBW당 파워로 계산되기 때문에 동일한 신호라 하더라도 RBW 설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지금 이렇게 신호 위에 마커가 한 점 위에 마커가 이렇게 딱 올라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게 지금 1Hz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마커는 이 RBW만큼의 어떤 밴드위스에 해당하는 채널 파워를 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커 자체는 지금 100kHz의 대역폭에 해당되는 파워를 재고 있고요. 이 마커는 지금 1kHz에 해당하는 채널 파워를 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커 값, 이 RBW 값에 따라서 마커에 대한 파라미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역 외 스피리어스 같은 거를 측정하실 때 이제 RBW 규격이 다 무선 설비 규격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이런 이유가 되겠죠. 어떤 사람은 100kHz로 RBW를 설정하고 마커를 찍어서 값을 읽고 어떤 사람은 1kHz로 RBW를 설정해서 값을 읽으면 지금 똑같은 파형인데 20dB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특정 RBW에서 마커로 피크 값을 찍으세요 라고 이제 무선 설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ACLR이나 뭐 채널 파워 같이 어떤 대역폭에 관한 측정의 경우엔 마커가 아닌 채널 전력 기반의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RBW 값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이즈 플로어와 RBW의 관계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걸 수식적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좌측 화면과 우측 화면의 다른 점은 지금 아까 앞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RBW가 100kHz이냐, RBW가 1kHz이냐, 그 차이입니다. 좌측 화면의 전력 밀도, 즉 헤르츠당 dBm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120dBm이 되겠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죠. 우측 화면의 경우에도 마이너스 120dBm per 헤르츠로 나타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kHz RBW를 사용할 때와 1kHz RBW를 사용할 때 좌측이 당연히 지금 100kHz RBW로 설정이 되어 있죠. 우측은 1kHz고요. 네,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그만큼 어떤 파워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1Hz당 파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역폭을 1kHz만큼 주냐, 100kHz만큼 주냐에 따라서 이렇게 파형이 틀리게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스펙트럼 전력 밀도라 하더라도 지금 100kHz RBW를 적용했을 때는 100kHz만큼의 대역폭을 갖게 되니 마이너스 170dBm per 100Hz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스펙트럼 가장 상단 레벨이 마이너스 70dBm이 되는 거고요. 1kHz RBW로 가졌을 때는 마이너스 90dBm per 1kHz가 되겠죠. 그래서 이 스펙트럼 가장 상단의 레벨이 마이너스 90dBm이 되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10MHz 대역의 채널 파워를 가질 텐데요. 지금은 이제 RBW만큼의 밴드위스를 가졌지만 얘를 이제 10MHz로 늘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100kHz랑 10MHz는 100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10 로그 100을 취해보면 마이너스 50dBm이 나오고요. 10MHz 채널 파워가. 그리고 1kg랑 요 10MHz는 10의 4승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50dBm 파워를 가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동일하게 좌측 우측 다 마이너스 50dBm, 마이너스 50dBm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요 공식까지는 전부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데 이해를 하기 힘드신 분들은 필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이렇게 RBW에 따라서 이 메인 신호에 대한 레벨이 줄어드는 이런 현상 자체가 결국에는 전력 밀도는 동일하고 채널 파워는 동일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이상한 오측정은 아니다. 이상한 형상은 아니다.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노이즈 마커인데요. 아까 앞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RBW에 따라서 마커 값이 틀려지죠. 얘는 마이너스 90dBm, 얘는 마이너스 70dBm. 이렇게 노이즈 마커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그러면 아까 스펙트럼 전력 밀도가 동일하다고 했으니 이 스펙트럼 전력 밀도를 내가 계산하지 말고 계측기에서 계산해주는 기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여기 펑션에서 노이즈 마커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RBW 1kg, 100kg로 봤을 때 이제 동일한 지금 마커 레벨이 있더라도 이제 거기에 대한 스펙트럼 전력 밀도를 표시해주고 있죠. 그래서 좌우측의 RBW 값이 다르더라도 이제 동일한 노이즈 마커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VBW인데요. VBW는 스펙트럼 분석기 내부의 저역통과 필터, 로우 패스 필터의 3dB 밴드위스를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저역통과 필터다 보니 고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제거함으로써 스펙트럼 파형의 에버리징 및 스무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스펙트럼 파형의 이제 피크 투 피크 간격을 줄여준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효과를 보시면 지금 좌측에 보시면 VBW가 10kHz로 설정되어 있을 때의 모습이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얘가 이제 10Hz로 설정되어 있을 때 모습인데 파형의 이제 리플이 훨씬 더 줄어든 거를 보실 수 있고 피크 투 피크 파형의 이제 피크 투 피크 점이 훨씬 더 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RBW, VBW 수입 타임의 관계인데요. 이제 RBW, VBW는 그러면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입 타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천천히 측정해도 좋으니까 그러면은 RBW, VBW를 최대한 낮게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RBW나 VBW에 따라서 이제 수입 타임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입 타임 자체가 결국엔 스캔 타임에 해당되는데 이 스캔 타임이 이제 충분하지 않을 시 이제 오측정 모드로 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입 타임을 좀 올바른 수입 타임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요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알리스 휴대용 계측기의 경우에는 정상 측정 범위에서 이제 가장 빠른 수입 속도로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근데 가끔 이제 데스크톱형 특히 이제 데스크톱형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보시면 이 수입 타임에 대한 파라미터를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휴대용 계측기의 경우에는 이 수입 타임을 따로 설정할 수가 없고 내가 설정한 RBW, VBW 범위 내에서 가장 빠른 수입 타임을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단지 이런 적절한 수입 타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MS2720T나 MS200A에는 해당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노이즈 플로어 계산인데요. 이제 노이즈 플로어라고 하면 당연히 센시티비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스펙트럼 분석기에 이제 스펙트럼 분석기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신호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당연히 이제 노이즈 플로어가 예를 들면은 이 레벨의 가장 상단 레벨에 형성이 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 레벨이 이 노이즈 플로어보다 더 낮은 이런 데 이제 숨어 있다면 당연히 이 신호는 측정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구간에 있으면. 그래서 당연히 스펙트럼 분석기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신호 레벨을 나타내는 게 이제 노이즈 플로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RBW 값에 비례해서 노이즈 플로어가 내려갑니다. 예, 요거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RBW와 스펙트럼 그 간의 관계 그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요것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 10kHz보다 100Hz에서 이제 노이즈 플로어가 낮아집니다. 네, 10dB만큼 10배의 차이가 나니까 네, 낮아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는 이제 1Hz RBW 설정 시 마이너스 174dBm까지 노이즈 플로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이즈 플로어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이게 노이즈 플로어는 이제 10 로그의 K 볼츠만 상수 곱하기 절대 온도 곱하기 RBW 값 플러스 계측기 고유의 노이즈 피겨 이렇게 계산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 뭐 17도씨 온도에서 뭐 노이즈 레벨을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74dBm per Hz 이렇게 나오겠고요.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가장 이상적인 네, 경우겠죠. 네. 하지만 지금 여기 후방에 나와 있는 이 노이즈 피겨 계측기 고유의 어떤 노이즈 값 때문에 이제 노이즈 플로어는 당연히 가장 이상적인 마이너스 174dBm보다는 당연히 높은 값을 가지고 있겠고요. 요 마이너스 174dBm의 노이즈 플로어에 가까울수록 이제 하이 퍼포먼스 계측기다. 왜냐하면 요 계측기 고유 값이 이제 낮은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펙트럼 분석기의 검출 유형인데요. 디텍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텍터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 스펙트럼이 사실 이제 연속적인 파형을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은 그게 이산적이지 않고 연속적인 파형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죠. 네. 하지만 실제로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이산적인 어떤 특정 포인트 간의 파형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 포인트를 단순히 줄로 이제 쭉쭉 이어놓은 그런 게 이제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MS2720T는 실제로 501개의 트레이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MS2000A는 기본 동일하게 MS2720T와 동일하게 501개의 트레이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 최대 10,000개까지 네, 트레이스 포인트를 늘려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선 스펙트럼 애널라이저가 이산적인 트레이스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이해가 됐죠? 그럼 도대체 이 디텍터라는 애는 뭐냐? 얘가 지금 트레이스 포인트 1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스 포인트 2입니다. 네. 이 트레이스 포인트 간의 간격이 이렇게 있겠죠? 이 트레이스 포인트는 이산적이니까요. 이렇게 간격이 있는데 실제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로 보시게 되면 이 트레이스 포인트 간의 간격 사이에 연속적인 트레이스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네. 이 연속적인 트레이스가 존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값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디텍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 트레이스 포인트 1과 트레이스 포인트 2 사이에 있는 연속적인 파형 중에서 가장 피크 값을 대표 값으로 쓸 거야 라고 하면은 피크 디텍션이 되겠고요. 나는 이 연속적인 파형에서의 RMS 값을 쓸 거야. 그게 RMS 디텍션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나는 가장 낮은 값, 네거티브한 디텍션 값을 쓸 거야가 네거티브 디텍션이 되겠죠. 나는 가장 낮은 값을 쓸 거야. 나는 그냥 중간값을 쓸 거야가 샘플 디텍션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동일한 신호라고 하더라도 스펙트럼의 디텍션 모드를 피크로 설정을 하냐, RMS로 설정을 하냐, 네거티브로 설정을 하냐, 샘플로 설정을 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트레이스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언제 무슨 디텍션을 사용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PSLT 같은 경우에 이제 채널 파워나 뭐 OBW, ACP와 같은 그런 대역법 관련된 측정을 할 때는 이 RMS 모드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스피리어스 같은 측정을 하실 때는 피크 디텍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하나의 신호가 이렇게 팡 튀더라도 이제 그 신호에 대한 피크 값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스피리어스 같은 거 측정을 하실 때는 기본 피크 디텍션을 사용하시게 되고요. 이제 채널 파워나 이제 뭐 OBW, ACP 같은 대역법 관련 측정을 할 때는 RMS로 측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거 디텍션을 설정을 한 적이 여태까지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MS270T나 MS2090A 내에서 채널 파워 모드로 들어가게 되면 기본 디폴트 피크 디텍션에서 이런 RMS 디텍션으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대신에 그런 채널 파워 같은 거 측정하시다가 다시 스피러스로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하면 피크 디텍션으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펙트럼 분석기 데이터시트 이해입니다. 우선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의 다이나믹 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이나믹 레인지는 내가 우선 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레벨과 내가 최소로 측정할 수 있는 레벨, 그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 높이라고 보실 수 있죠, 지금. 그래서 당연히 이 스펙트럼 다이나믹 레인지가 좋을수록 굉장히 좋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요. 좌측 우측을 보시면 이제 프리앰프를 오프 시켰을 때랑 프리앰프를 온 시켰을 때 두 가지 조건으로 다이나믹 레인지를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먼저 좌측을 보시면은 이제 프리앰프가 온되어 있는 경우인데 우선 좀 주의해 주셔야 될 좀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프리앰프를 온 시켰을 때는 플러스 10dBm의 데미지 레벨, 즉 과입력 레벨을 가지고요. 프리앰프를 오프했을 때는 플러스 30dBm의 데미지 레벨을 가집니다. 정확히 말하면 프리앰프를 오프하고 10dB 이상의 어텐을 줬을 때 플러스 30dBm의 데미지 레벨을 가집니다. 즉 계측기에 프리앰프가 온돼 있느냐 오프돼 있냐에 따라서 데미지 레벨 값이 20dB나 차이가 나게 되고요. 즉 내가 내가 어느 정도의 측정 값이 나오는지 모르는 그런 커플러의 최초로 인가를 할 때, 혹은 무선국을 최초로 측정할 때는 요런 당연히 프리앰프 오프 상태에서 인가를 해주는 게 데미지 레벨에 대한 마진을 더 확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요거에 대해서 좀 처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왜곡이 없는 최대 스펙트럼 입력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미지 레벨하고 이 왜곡이 없는 스펙트럼 레벨하고 뭐가 틀리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데미지 레벨은 말 그대로 계측기가 고장날 수 있는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 이상 계측기에 신호가 인가되게 되면 계측기는 고장납니다라는 게 데미지 레벨이 되겠고요. 왜곡이 없는 최대 스펙트럼 입력 레벨은 따로 있습니다. 이건 믹서 인풋 레벨이라고 불리우고, 제가 뒤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레벨은 왜곡이 없는 최대 스펙트럼 입력 레벨이라고 해서 믹서 인풋 레벨인데, 이 레벨은 따로 있습니다. 프리앰프가 오프되어 있을 땐 마이너스 20dBm이고요. 프리앰프가 온되어 있을 때는 마이너스 40dBm이 되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지금 내부 전치 증폭기가 대략 20dB 정도의 게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dB만큼의 차이가 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DNA를 노이즈 레벨을 봤을 때 이제 스펙트럼 프리앰프가 온되어 있는 경우에 마이너스 130dBm, 그리고 프리앰프가 오프되어 있는 경우에 마이너스 110dBm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치 증폭기가 온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상적인 측정 가능 영역과 전치 증폭기가 오프되어 있을 때 이상적으로 측정 가능한 영역 자체는 이제 하이 레벨, 로우 레벨, 그러니까 측정할 수 있는 상한 하한선의 어떤 차이는 있지만,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 즉 내가 이계측기로 측정할 수 있는 높이인 다이나믹 레인지 자체는 동일하다.
요 내용이 요 스펙트럼 다이나믹 레인지의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펙트럼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아까 RF 과입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0dB 이상의 어텐을 계측기에 줬을 때는 플러스 30dBm의 과입력 레벨을 가지고요. 10dB 이상의 어텐을 줬을 때는 플러스 23dBm의 과입력 레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리앰프가 온돼 있을 때는 이제 플러스 10dBm만큼의 과입력 레벨을 가지게 됩니다. 네, MS2720T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 10dBm 이상의 어테뉴에이션을 줬을 때 플러스 23dBm만큼 네, 과입력 레벨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MS200A가 아무래도 조금 더 높은 과입력 레벨을 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 좀 주의해 주셔야 될 게 내가 어떤 무선곡 측정을 위해서 계측기를 인가한다 라고 했을 때 당연히 플러스 10dB 이상의 어텐 레벨을 계측기에 입력한 상태에서 계측기 최초 연결을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죠. 프리앰프가 온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모르는 무선국에 계측기를 인가한다고 하시면 플러스 10dBm 이라는 어떤 데미지 레벨 스펙밖에 내가 사용을 하지 못하지만 10dB 이상의 어텐을 계측기에 넣은 상태에서 계측기를 인가하게 되면 30dBm 이상의 30dBm만큼의 과입력 레벨을 가지기 때문에 20dB만큼의 이제 과입력 마진을 더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꼭 10dB 이상의 어테인을 준 상태에서 최초 연결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여기 뒤에 보시면 피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아주 순간적으로 30dBm 이상의 파워가 튀게 돼도 계측기가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요 피크 기준입니다. 전부 다. 네, 과입력은. 그래서 실제로 나는 내가 측정하는 신호는 플러스 5dBm 정도밖에 안 되니까 프리앰프를 온 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한 5dB 정도 마진이 있으니까 측정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항상 피크 기준이고 측정하는 보통 대부분의 신호들은 PAPR이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신호가 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넉넉히 한 10에서 15dB 이상의 마진을 좀 주신 상태에서 이 데미지 레벨을 좀 사용해 주셔야 된다. 네, 그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RF 세이프 모드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MS200A에 따라서 MS200A에서만 지원하는 이제 RF 세이프 모드인데요.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한 기능은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측정 모드를 기준으로 내부 프리앰프를 오프시켜주고 어텐을 30dB 네,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요게 이제 계측기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전 사용자가 뭐 프리앰프를 켜놨는데 나도 모르게 바로 계측기를 키자마자 이제 딱 연결하는 경우에는 10dBm의 과입력 마진밖에 이제 어, 보장을 못 받겠죠.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휴먼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RF 세이프 모드라고 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어드밴스드 모드에서 그냥 RF 세이프 모드를 이네이블 활성화만 시켜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신경을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측기가 오프되고 온됐을 때 그 마지막 측정 모드를 기준으로 프리앰프 오프, 어텐 30dB가 자동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계측기가 켜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RF 세이프 모드는 항상 온 해주신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어떤 휴먼 에러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 네, 이런 거를 말씀드립니다. 요거는 뭐 앞에서 말씀드린 동일한 내용인데요. 이제 어테뉴에이션이나 프리앰프 조건에 따라서 믹서 인풋 레벨이 다르다. 네,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는 106dBm 정도 된다. 그리고 여기 뭐 TOI 이런 게 나오는데 예, 제가 뒤에서 요 관련 이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나왔죠. 네, 우선 TOI랑 지금 뭐 IMD 그리고 1dB 컴프레션 포인트 네,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스펙트럼 분석기의 리니얼리티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X축이 Pin이고 파워인이죠. 이제 그걸 인풋 파워에 대한 전력값을 나타내는 거고
지금 Y축이 아웃풋 파워에 대한 전력값을 dBm 단위로 나타낸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 이제 Y는 X, 기울기가 1 같이 나와 있는 요 직선 자체가 이제 결국에는 어떤 계측기가 리니어 할 때 이상적으로 나타내야 될 그런 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P인이 들어갔을 때 Pout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야 계측기가 리니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1dB 컴프레션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요 인풋과 아웃풋이 이제 리니어한 영역 내에 있어야 되는데 요 Pin이 계속 증가하게 되다 보면, 즉 RF 인풋 포트에 점점 큰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얘가 계속 리니어하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꺾이는 지점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이제 1dB 컴프레션 포인트인데요. 실제로 이상적으로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가야 되는 값보다 1dB 이상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그거를 이제 1dB 컴프레션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1dB 이상의 이제 컴프레션 포인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 1dB 컴프레션 포인트 이하의 점에서 계측기를 리니어하게 쓸 수 있다. 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 1dB 컴프레션 포인트라는 거는 결국엔 그러면 얘를 도대체 왜 구하냐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 1dB 컴프레션 포인트 이하에서 계측기가 리니어하게 동작을 하기 때문에 계측기를 리니어하게 쓸 수 있는 그 영역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dB 컴프레션 포인트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TOI가 있는데요. 이제 Third Order Compression Point입니다. 그래서 이 TOI 자체는 이 IMD3 시그널, 즉 IM3라고 하죠.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인데 이제 Third Order에 해당되는 인터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인데요. 이제 원하지 않게 발생하는 왜곡 신호입니다. IMD라고 흔히들 불리우는. 네. 이 IMD 신호의 값이 이제 원래 리니어한 계측기의 요 영역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기울기가 이제 1이고 얘는 3이기 때문에 기울기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만나는 하나의 포인트가 생기는데요. 그 포인트가 이제 TOI라고 불리우는 Third Order Compression Poin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TOI를 살펴보면 우선 스펙트럼 분석기에 들어오는 원신호의 출력 신호와 IM3가 지금 이 파란색 직선이 되겠죠. 이 IM3가 같아지는 지점이 TOI가 되겠고요. TOI가 높을수록 당연히 계측기의 높은 신호를 왜곡 없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1DB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스펙트럼 분석기의 입력 신호가 이제 강한 신호가 입력에 강한 신호가 들어왔을 때 예상 측정값보다 1dB 왜곡되어 낮게 측정되는 지점, 이렇게 컴프레션 되는 지점 1dB만큼, 그게 P1dB라고 할 수 있고요. 이도 마찬가지로 P1dB가 높을수록 계측기가 높은 신호를 왜곡 없이 측정할 수 있다겠죠. 왜냐하면 1dB 컴프레션 이하의 영역들은 리니어하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P1dB랑 TOI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파수 특성인데요.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파수 특성, 어떤 주파수의 정확도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어큐리시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인터널 프리퀀시 레퍼런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큐리시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또 두 번째를 살펴보시면 GPS가 온돼 있을 때 스펙이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밑을 또 보시면 이제 24시간 홀드오버 됐을 때 이제 어큐리시가 나와 있습니다. GPS 안테나가 디스커넥트 된 후에 이제 24시간 지났을 때 이렇게 규격이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주파수 정확도 규격은 왜 3개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장애 예방 및 자가 점검에 해당되고요. 네, 지금 그 GPS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이 개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내부 발진기란인데요.
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내부의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면 여기 스위프트 로컬 오실레이터라고 있습니다. 네, 스위프트 로컬 오실레이터. 요 스위프트 로컬 오실레이터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의 주파수 1에 해당되는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스펙트럼은 모두 다 이제 로컬 오실레이터를 기반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정 모드를 지원하게 되는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모드 그리고 이제 시그널 애널라이저 모드입니다. 시그널 애널라이저는 기본적으로 그 MS270T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LT 애널라이저 모드로 저희가 진입을 해서 주파수 편차를 측정하죠. 그게 이제 시그널 애널라이저 모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전부 다 이제 로컬 오실레이터라는 하드웨어는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컬 오실레이터가 잘못되게 되면 주파수 오류가 양쪽 다 발생하게 됩니다. 측정 모드에서. 이 측정 모드별로 주파수 원이 독립적인 게 아니고 모두 다 공통적인 주파수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오실레이터라는 하드웨어가 고장나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모드에서 예를 들면 1kHz만큼 틀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 LT 애널라이저 모드에서 주파수 편차를 찍을 때도 1kHz 동일하게 틀어져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동일한 주파수 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펙트럼 내부에 로컬 오실레이터가 고장나게 되면 이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모드와 이제 LT 애널라이저와 같은 이제 SA 모드에서도 주파수 편차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 한 가지 더 백그라운드로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GPS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휴대용 스펙트럼의 경우에는 GPS의 1pps 신호라고 하는데 펄스 펄 세컨드입니다. 즉 GPS에서 1초당 1개의 펄스 신호를 계속 쏴줍니다. 위성에서. 그 신호를 기반으로 이제 로컬 오실레이터 주파수 기준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휴대용 스펙트럼은. 그러면 요 1pps 신호라는 건 우선 주파수 내부의 원자시계로부터 생성된 주파수 기준 신호이기 때문에 그 주파수 기준 신호를 휴대용 계측기에 공유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주파수원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네. 우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펙 아까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봤던 GPS를 온했을 때 오프했을 때 그리고 그냥 로컬 아무것도 GPS 신호가 없을 때 이렇게 세 가지 스펙이 계측기에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GPS가 연결된 상태에서 3분이 지났을 때 이게 첫 번째 주파수 어큐리시에 관한 스펙입니다. GPS 안테나는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는 GPS 안테나는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3일이 지났을 때입니다. GPS가 락되고 3일이 지났을 때에는 지금 보시면 주파수 정확도가 2배만큼 더 안 좋아진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프리퀀시 레퍼런스, 즉 GPS 신호가 없을 때, 아예 없었을 때 어큐리시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 네,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얘는 10의 8승인데 훨씬 더 큰 오차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에이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에이징은 계측기 연식이 오래됨에 따라서 로컬 오실레이터가 틀어지는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per year, 즉 1년마다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만큼 로컬 오실레이터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값도 이 어큐리시라는 오차에 플러스 됩니다. 네. 그래서 주파수 허용치를 보시면 우선 사용 주파수 곱하기 프리퀀시 어큐리시라고 불리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하나, 둘, 그리고 세 개 요 상수값 있죠. 그 상수값을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778MHz의 다운링크 신호를 기준으로 한번 얼마나 틀어지게 되는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건은 GPS가 온돼 있을 때, GPS가 오프돼 있을 때, 그리고 GPS가 아예 사용되지 않았을 때 얼마만큼 틀어지냐입니다. 우선 GPS가 온돼 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9.45Hz만큼의
오차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GPS가 오프되어 있을 때는 정확히 2배인 플러스 마이너스 38.9Hz만큼 오차를 가질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GPS가 온돼 있는 상황과 GPS가 락된 지 3일 이후까지는 충분히 PSLT 주파수 편차를 측정할 수 있는 마진 이내에 들어온다라고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파수가 락된 지 3일 이후 혹은 GPS 신호가 아예 측정되지 않은 그런 경우에는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233Hz만큼 엄청나게 많은 주파수 이제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플러스 에이징만큼 장비 연식이 오래되면 이제 1년당 틀어지는 요 에이징만큼 또 추가로 주파수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PSLT 주파수 편차를 측정하실 때 GPS를 꼭 사용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 오차, GPS가 온돼 있을 때랑 오프했을 때, 그 다음에 아예 GPS 사용하지 않을 때 이 오차 값을 보시면 실제로 왜 GPS를 연결해야 되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GPS를 안 썼는데 주파수 편차가 0Hz로 나오던데요? 아니면 한 10Hz 이내로 나오던데요?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이 규격은 가장 최악의 환경에서도 이 정도는 우리가 보증할 수 있다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값이 실제 측정을 해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런 파라미터보다 훨씬 더 좋은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한 내용이고요. 왜냐하면 계측기사 데이터 시트에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값만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항상 이런 파라미터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이건 가장 워스트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워스트한 경우라도 GPS를 온만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19.45만큼의 어떤 좋은 어큐리시 스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GPS를 온 하시고 PSLT 주파수 편차를 측정하시는 걸 이제 권장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그래서 이런 SA, SPA는 프리퀀시 어큐리시 스펙에 영향을 받고요. PSLT의 주파수 편차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부 발진기 테스트인데요. 우선 계측기가 있고 이런 시그널 제너레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1GHz의 CW 신호를 생성을 해서 이제 주파수 편차를 보자입니다. 컨셉 자체는.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간단하고요. 지금 여기 3번을 2번을 보시면 이제 신호를 이제 1GHz의 CW 신호 마이너스 20dBm의 CW 신호를 생성을 하고 그냥 피크 마커를 통해서 CW 신호의 주파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즉 얘가 지금 1기가를 쐈는데 휴대용 스펙트럼으로 1기가를 실제로 측정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GPS 온오프 조건에서 2번의 측정이 진행되고요. 이제 마커 값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주파수 곱하기 프리퀀시 어큐리시 규격 내에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RF 측정을 다 이런 신호 발생기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뒤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신호 발생기도 RF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 발생기에서도 결국엔 신호 발생기도 RF 장비이기 때문에 얘도 주파수 어큐리시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도 주파수 어큐리시 특성이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측정을 진행해 주실 때는 이런 신호 발생기 자체의 어떤 신호 순도,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RF 스펙이 좋은 신호 발생기를 쓸수록 좋고요, 당연히. 왜냐하면 지금 요 MG362XA라는 모델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1GHz 기준으로 이제 0.3Hz 오차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발생하는 어떤 불확실성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에 대한 어떤 요 신호 발생기가 발생하는 오차가 적으니
요 휴대용 스펙트럼에서 요 휴대용 스펙트럼이 받는 불확실성도 작은 거죠. 네, 신호 발생기로부터 받는 불확실성이 작은 거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당연히 교정 받으신 신호 발생기를 사용해 주셔야 되고 또 RF 스펙이 좋은 네, 신호 순도가 좋은 신호 발생기를 사용할수록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S 신호를 통해서 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 0.3Hz의 오차도 없애려면 이제 주파수 GPS 시그널로 캘리브레이션을 한 다음에 지금 이 신호를 가지고 스펙트럼에 인가해서 정확도를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사실상 오차는 네, 없다고 제로라고 보시면 되죠. 0.3Hz 오차도 없앨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에 사실 신호 발생기에 GPS를 연결한 다음에 측정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근데 사실상 그런 측정은 불가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파 각 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신호 발생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어떤 교정이 이루어진 장비로 꼭 측정을 해주셔야 된다. 네, 우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컬 오실레이터 테스트 결과인데요. 지금 좌측에 보시면 GPS가 오프되어 있을 때, 우측에 보시면 GPS가 온되어 있을 때 이렇게입니다. GPS가 오프되어 있을 때는 600Hz 주파수 편차를 갖고요. GPS가 온되어 있을 때는 0Hz의 주파수 편차를 가져서 GPS가 온되어 있을 때는 이제 패스를 했고요. GPS가 오프되어 있을 때는 페일을 된 화면이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보시면 센터러 기준으로 GPS 오프되어 있을 때 조금 쉬프트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테스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DNA입니다. DNA이라 하면 아까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노이즈 플로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노이즈 플로어 자체는 계측기 자체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내부 능동 수동 소자, 지금 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내부에 있는 RF 블록들이 다 능동 수동 소자에 해당되죠. 이런 능동 수동 소자들과 열 등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이즈, 계측기 노이즈이죠. 네, 그게 이제 DNA 혹은 노이즈 플로어라고 불리우고요. 그 스펙트럼의 노이즈는 이제 내부 전단 증폭기나 입력 감쇄기 이후에 RF 블록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값에 이제 그렇죠. RF 블록에서 생성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프리앰프를 오프했을 때와 온했을 때 이제 노이즈 플로우 값이 이렇게 두 가지 규격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요건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시퀀스를 이해하시면 이 부분도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DNA를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테스트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신호 발생기가 필요 없고요. 이런 RF 터미네이션이라고 불리우는 50옴 로드를 RF 인풋단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 PSLT 측정 시 사용하는 그 더미 로드 있잖아요. 그게 이제 50옴 터미네이션입니다. 그거를 RF 인풋 포트에 연결한 상태에서 계측기 자체에 노이즈 플로어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DNL 데이터 시트상의 티피컬 또는 맥시멈 값을 확인하는지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DNL 실제로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이제 저는 뭐 전부 주파수 구간 내에서 확인을 해주셔도 되지만 9기가에서 14기가까지 프리앰프 오프 조건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9기가에서 15기가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피크로 맥스 값을 찍었을 때 보시면은 마이너스 139 dBm만큼 나와서 여기 맥시멈 값인 마이너스 136 dBm보다 더 작음으로 이제 패스됐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RBW인데요. RBW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IF단에 있는 IF 필터의 밴드위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측정 자체는 이제 이 RBW도 결국엔 하나의 필터인데 그 필터의 밴드위스를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3dB, 마이너스 3dB 포인트의 밴드위스를 재게 돼요.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가 있으면 이제 3dB 포인트, 여기를 0dB로 봤을 때 3dB만큼 떨어진 그 포인트에서 밴드위스를 재게 됩니다. 네, 그걸 뒤에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BW 테스트는 이제 똑같이 신호 발생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호 발생기에서 1GHz CW 신호를 생성하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3dB 대역폭이 RBW의 10% 이내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RBW 그래서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요. 이제 센터 프리퀀시 1GHz를 기준으로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델타 마커를 제가 2번, 3번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요. 요 지금 델타 마커 2번을 보시면 마이너스 3dB만큼 네, 여기 Y점 지금 마이너스 21dB M이 되겠죠. 마커 1번이 여기서 마이너스 3dB만큼 떨어진 포인트에서 마커 2를 찍었고요. 또 요 마커 1번에서 마이너스 3dB만큼 떨어진 포인트에서 3번 마커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값을 보게 되면 이제 x 값으로 치면은 5.26MHz 마이너스 5.28MHz 이렇게 두 개의 대역폭 델타 x 값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그래서 이 두 값을 더하게 되면 10.54MHz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1GHz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3dB 대역폭이 10.54MHz로 네,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10% 허용치를 고려해서 마이너스 3dB 대역폭이 이제 RBW를 제가 여기 10메가로 설정을 해놨죠. 그래서 10% 허용치를 고려해서 이제 11메가가 되는데 이 11메가 이내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보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요 마이너스 3dB 포인트의 밴드위스가 10.54MHz였기 때문에 이 11MHz 이내이므로 이제 패스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측기 내에 있는 RBW 필터 자체는 정상적으로 동작한다.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페이지 노이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노이즈는 이 로컬 오실레이터, 아까 제가 주파수 기준 설명할 때 많이 설명을 드렸죠. 이 로컬 오실레이터의 주파수 안정성을 나타내고요. 이제 지터라고 하는 어떤 타임 도메인 상에서의 흔들림, 네. 이 지터로 인해서 중심 주파수 이외에 양쪽에 퍼져 있는 어떤 노이즈, 전력 잡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신호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좋은 신호는 이제 양옆에 페이지 노이즈가 없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제 퓨리티가 안 좋은 신호들은 요 메인 시그널이 있을 때 이렇게 양쪽에 볼록하게 나와 있는 페이지 노이즈 성분들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요 페이지 노이즈가 이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메저드 시그널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로컬 오실레이터가 이 페이지 노이즈가 나쁜 경우, 좋은 경우 두 가지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메저드 시그널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 로컬 오실레이터의 페이지 노이즈 성능에 따라서 내가 보는 이제 메저먼트 리절트, 즉 내가 보는 측정 결과가 나쁘게 됩니다. 즉, 이 페이지 노이즈 성분이 이제 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겠죠. 실제로 페이지 노이즈가 나쁜 오실레이터의 경우에서는 메즐드 데이터도 이렇게 페이지 노이즈가 형성된 모습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페이지 노이즈가 없는 로컬 오실레이터의 경우에선 이상적인 파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노이즈라는 거는 이제 내가 내 인풋 시그널 측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오측정 이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 노이즈 성분은 페이지 노이즈가 발생하는지 안 발생하는지를 측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얘도 동일합니다. 이제 기존의 모든 RF 측정이 동일하겠지만 이런 신호 발생기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측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페이지 노이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신호 발생기에 페이지 노이즈 성분이 있습니다. 이 신호 발생기라는 애도 결국 RF 장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페이지 노이즈를 발생하고요. 요 MS-2002나 2720T 같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도 자체적으로 페이지 노이즈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신호 발생기랑 신호 분석기를 연결해서 페이지 노이즈를 측정하게 되면 결국 이 신호 발생기의 페이지 노이즈 성분 플러스 이 신호 분석기의 페이지 노이즈 성분이 이 계측기 결과에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RF 측정을 해주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꼭 그 교정된 신호 발생기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노이즈를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국에 이제 캐리어 프리퀀시, 즉 센터 프리퀀시 1GHz의 어떤 메인 시그널을 기준으로 100kHz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페이지 노이즈 성분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1GHz 플러스 100kHz만큼의 부분이 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인풋 파워는 마이너스 30dBm을 해놨는데 요거는 이제 요 인풋 시그널 자체는 데이터 시트에 명시되어 있는 규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옵셋 주파수의 파워, 지금 마코로 측정된 그 파워인데요. 이제 헤르츠당 파워입니다. 1헤르츠당 파워. 아까 말씀드린 그 전력 스펙트럼 밀도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옵셋 주파수의 파워 마이너스 캐리어 주파수의 파워. 얘가 1GHz가 되겠고, 이 옵셋 주파수가 1GHz를 중심으로 우측으로 1kHz 더 떨어진 지점에서의 스펙트럼 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페이지 노이즈를 측정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측정된 위에 마커 값이 이제 마이너스 빼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110dBc/Hz가 되고요. 지금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이 페이지 노이즈 성분보다 더 좋은 성분을 나타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지 노이즈를 이렇게 스펙을 보게 되면 옵셋 프롬 1GHz라고 되어 있잖아요. 즉 1GHz를 중심으로 지금 10kHz 떨어져 있는 지점, 100kHz 떨어져 있는 지점, 1MHz 떨어진 지점, 10MHz 떨어진 지점에 따라서 페이지 노이즈 성분이 전부 다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측정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 패스되는 모습을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모닉인데요. 하모닉을 우선 설명드리면 이렇게 F0라는 하나의 주파수 성분에 해당되는 메인 신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대한 2채배, 3채배, 4채배, 5채배, 6채배 이렇게 채배에 해당되는 신호들이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채배라는 거는 결국 이 메인 신호의 2배, 3채배라는 건 3배, 4배, 5배 이렇게 메인 신호의 배수에 해당되는 어떤 불효파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걸 이제 하모닉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모닉이 이제 무선곡 같은 거 측정하실 때도 이런 하모닉 성분을 많이들 보실 텐데요. 이런 하모닉의 문제가 계측기 내부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계측기 자체도 어떤 RF 장비이기 때문에 계측기 내부에서도 이런 하모닉 성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하모닉은 일단 이거는 계측기 내부에서 발생하는 하모닉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모닉은 높은 인풋 믹서 레벨로 인해서 과포화된 믹서에서 발생합니다. 즉, 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내부에 보시면 요 믹서라는 소자가 있는데 요 믹서 인풋단에 엄청나게 큰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요 믹서가 과포화가 됩니다. 과포화가 되면서 이런 하모닉 성분이 요 믹서에서 막 발생하게 되죠. 뿐만 아니고 하모닉 성분뿐만 아니고 뭐 IMD나 이런 스프리어 성분들이 요 믹서에서 과포화가 되면서 막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믹서 인풋단에 어느 정도의 신호를 넣어주면 이상적이냐 가장 이라고 봤을 때 마이너스 30dBm에서 마이너스 20dBm 만큼의 신호를 요 믹서 인풋단에 넣어줬을 때 가장 이상적인 하모닉 감소의 특성을 가집니다. 하모닉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계산해요? 이게 참 와닿지가 않으시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로 뒤에 설명을 좀 넣어봤습니다. 우선 하모닉 믹서 인풋 레벨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믹서 인풋 레벨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20dBm이고 요 레벨 조건에서 하모닉이 발생 안 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GHz의 CW 신호를 발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호 발생기에서. 그 신호 레벨은 플러스 20dBm이고요. 이렇게 20dBm의 신호 세기를 가지는 1GHz CW 신호가 발생됐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20dB 감쇄기를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인풋단에 들어오는 RF 신호 레벨은 0dBm이 됩니다. 네, 당연히 20dBm만큼의 신호가 있는데 20dB가 감쇄됐으니까 요 RF 인풋 레벨은 0dBm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스펙트럼 내부 블록도를 이렇게 확인하시게 되면 요 RF 인풋 시그널 있잖아요. 요게 아까 말씀드린 3번 RF 인풋 레벨 0dBm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현재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내부의 감쇄기를 30dB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RF 인풋 어테뉴에이터가 되겠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믹서 인풋 레벨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0dBm 마이너스 30dB가 돼서 마이너스 30dBm이 믹서 인풋 레벨이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믹서 인풋 레벨은 계산하는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입력 신호 마이너스 외부 손실 마이너스 내부 손실. 네. 입력 신호는 이제 여기 신호 발생기에서 출력된 최초의 입력 신호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외부 손실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20dB 감쇄기가 되겠고요. 실제로는 뭐 외부 케이블 로스, 커플러 로스 등등 모든 손실값이 되겠죠. 내부 손실의 경우에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계측기 내부 감쇄기, 계측기 내부에 있는 감쇄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입력 신호 마이너스 외부 손실, 뭐 RF 케이블이나 커플러 혹은 뭐 모든 손실을 줄 수 있는 어떤 외부 손실 값 마이너스 내부 손실, 계측기 감쇄기를 몇 dB로 설정했는지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믹서 인풋 레벨이 나오게 됩니다. 즉 입력 신호에서 계측기의 어테뉴에이션 레벨을 포함한 모든 로스 값을 빼주면 걔가 믹서 인풋 레벨입니다. 좀 더 이제 와닿게 기지국으로 한번 예시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기지국이 이제 플러스 46dBm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지국은 이제 컨덕션으로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15dB 커플러를 통해서 계측기에 이제 케이블을 인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46dBm의 출력에 15dB 커플러를 썼으니까 이 RF 인풋 시그널, 이 RF 인풋 단에는 31dBm의 신호가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 끝단에서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제 앞에와 동일하게 계측기 내부 감쇄기를 이제 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요 계측기가 과입력 조건에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MS2090A의 과입력 레벨은 플러스 30dBm이죠. 내부 10dB 어텐이 들어갔을 때. 그 과입력 레벨을 지금 1dB 딱 넘고 있죠. RF 인풋 레벨이 플러스 31dBm이니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계측기 내부 감쇄기를 쓰면 안 되고요. 이제 외부 감쇄기를 써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판단을 해주셔야죠. 이거는 계측기 과입력 레벨을 RF 인풋 레벨이 넘어가고 있으니 요건 내부 감쇄기를 쓰면 안 되고 외부 감쇄기를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외부 감쇄기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감쇄기를 30dB에 해당되는 외부 감쇄기를 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RF 인풋 레벨이 플러스 31dBm이었으니까 30dB 감쇄기를 쓰게 되면 이제 1dBm이 RF 인풋 레벨이 되겠죠. 스펙트럼 내부 블록도를 보시게 되면 이 RF 인풋 레벨이 그래서 결국엔 1dBm이 되는 거고요. 내부 감쇄기를 30dB만큼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RF 인풋 레벨이 마이너스 29dBm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올바른 믹서 인풋 레벨을 사용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신호 마이너스 외부 손실 마이너스 내부 손실 이 공식을 통해서 도출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 슬라이드에서 계산식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모닉 테스트인데요. 아까 앞에서 이제 하모닉 성분 봤죠? 이제 1채배, 2채배, 3채배, 4채배. 근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호 발생기 자체에서도 하모닉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당 주파수에서 이만큼의 하모닉 성분이 신호 발생기에서 발생합니다라는 하모닉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하모닉 스펙은 이제 필터를 통해서 블록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로우 패스 1GHz CW 신호를 발생해서 계측기에 인가를 하게 되면 요 2GHz, 3GHz 이런 하모닉 성분들도 같이 신호 발생기에서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요 스펙트럼의 하모닉을 측정하는 데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제 1GHz 이하의 신호를 통과할 수 있는 로우 패스 필터를 쓰게 됩니다. 이 로우 패스 필터를 통해서 이 신호 발생기의 하모닉 성분을 전부 다 거르고 딱 1GHz의 신호만 계측기에 인가를 시키게 되면 요런 휴대용 스펙트럼만의 하모닉을 측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하모닉 성분은 데이터 시트를 해서 적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이제 1GHz에서 신호 레벨을 한번 재고 2GHz에서 신호 레벨을 마커로 한번 재봤습니다. 그리고 요 인풋 시그널 자체는 마이너스 30dBm 신호를 인가하라고 여기 보시면 데이터 시트에 조건이 나와 있죠. 왜냐하면 요 인풋 레벨에 따라서 이제 계측기에서 하모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시면은 지금 아까 제가 믹서 인풋 레벨 설명드렸잖아요. 0dB의 인풋 어테뉴에이션 마이너스 30dBm 인풋 즉 믹서 인풋 레벨이 마이너스 30dBm이죠. 네. 이 조건을 보시더라도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30dBm의 믹서 인풋 레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걸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신호 발생기를 통해서 마이너스 30dBm 신호를 인가하고 스펙트럼 내부 감색기를 0dB로 설정합니다. 이 조건대로. 그래서 이제 1GHz, 2GHz 두 개의 이제 신호를 측정하게 되고요. 그 두 개의 신호 값을 빼주게 되면 이제 DBC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하모닉 스펙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1GHz 신호와 2차 하모닉 차이 값이 마이너스 80dBc이므로 이제 요 스펙보다 스펙인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하모닉 측정 예시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런 상황과 굉장히 많이 마주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게 해당 지금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2에서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모닉 예시인데요. 지금 인풋 시그널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지금 2차 하모닉 성분이 이렇게 발생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마커 1에 해당되는 거는 1GHz이고요. 마커 2에 해당되는 애는 2GHz입니다. 네. 요 1GHz의 마커 1에 해당되는 신호 세기는 마이너스 21.24dBm이고요. 마커 2번은 마이너스 52.64dBm입니다. 네. 이런 화면을 봤을 때 이게 당연히 이거 외부에서 하모닉 신호가 발생했구나 라고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계측기 내부 하모닉이냐 외부 하모닉이냐 요거를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요거를 판단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하는 겁니다.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 1GHz 펀디멘털 신호에 대한 애는 이제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게 될 거고요. 이 하모닉 성분만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외부 신호구나 내부 신호구나가 판단되겠죠. 즉 이제 하이패스 필터를 통해서 걸러 봤을 때 이 동일한 마이너스 52dBm이라는 2차 하모닉 성분이 들어오게 된다면 걔는 외부 하모닉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필터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네. 필터가 없는 경우에는 계측기 설정을 통해서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우선 계측기의 내부 감색이 설정을 바꿔가면서 측정을 진행하는 건데요.
지금 우측에 보시면은 0dB 어텐이 들어가 있는데 15dB만큼 어텐 값을 이렇게 팍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텐 값을 올려주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측기에서 발생하는 내부 하모닉은 믹서 안에 들어오는 과입력 신호 때문에 발생한다. 네. 그래서 계측기가 만약에 외부 하모닉인 경우에는 감쇄기 설정 값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우측 화면이 되겠죠. 0dB 어텐에서 15dB만큼 어텐을 줬는데도 외부 하모닉 신호의 세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해당 사진은 외부 하모닉에 해당이 됩니다. 내부 하모닉의 경우에는 감쇄기를 제가 15dB만큼 올렸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믹서가 과포화 상태에서 정상 영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네. 지금 계측기 내부에 있는 믹서가 과포화 상태에 있다가 어테뉴에이터로 인해서 정상 영역으로 이제 돌아오죠. 과입력 신호가 이제 제거되면서. 그러면 이 하모닉 성분이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네. 마이너스 52dBm이라는 신호 세기를 갖는 이 2차 하모닉 성분이 15dB 어텐을 줬더니 순간적으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계측기 내부 하모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믹서 인풋 레벨을 통해서 외부 내부 하모닉을 예측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조금 측정에 대한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 화면을 딱 보시겠죠. 그래서 지금 1번, 요 마커 1번으로 내가 신호를 찍어보니 1GHz에서 마이너스 20dBm 정도의 신호가 들어오고 있구나. 그런데 계측기가 지금 0dB 어텐을 줬으니 믹서 인풋 레벨도 한 마이너스 20dBm 정도 되네. 그러면 믹서 인풋 레벨이 마이너스 20dBm 정도면 어느 정도 지금 정상적인 믹서 인풋 레벨을 사용하고 있는데 하모닉이 발생한 거 보니까 외부 하모닉이겠구나 라고 네, 어느 정도 이제 방향성을 잡고 네,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노하우가 많으신 분들은 요 좌측 화면 하나만 보고도 요게 외부 하모닉이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유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MS2720T를 통해서 이런 네, 하모닉 성분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 이런 경우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로 하이패스 필터,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데 이제 하이패스 필터를 통해서 계측기 내부 외부 하모닉을 판단하실 수 있고요. 필터가 없다면 계측기 내부 감쇄기 설정을 올려가면서 측정을 진행해 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내부 하모닉의 경우에는 이렇게 계측기 어테뉴에이터 값을 갑자기 팍 올려버리면 내부 하모닉이 갑자기 2차 하모닉이 팍 없어지는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IMD인데요. 이제 아까 믹서단의 과입력 어떤 큰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면 하모닉이 발생합니다 라고 했는데 믹서 과포화로 인해서 하모닉과 마찬가지로 IMD와 왜곡 파형도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네, 어떤 예시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왜곡 파형과 IMD 신호가 막 믹서 인풋 레벨이 높으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하모닉과 동일한데요. 계측기 내부 감쇄기 설정을 바꿔가면서 측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0dB에서 15dB로 올린 이런 내용이고요. 이게 외부 하모닉 신호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감쇄기 설정 값에 당연히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모닉과 동일하죠. 내부 IMD의 경우에는 감쇄기로 인해서 믹서가 과포형에서 정상 영역으로 돌아오면서 IMD 성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믹서 인풋 레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거를 이제 언제 현장에서 이 믹서 인풋 레벨을 계산을 하고 있냐. 현장은 굉장히 복잡하고 빨리빨리 파형을 찍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있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실습 영상을 제가 추가로 촬영을 할 건데요. 거기서 이제 믹서 인풋 레벨을 그렇게 계산이 아닌 계측기 설정만으로 오토로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실제 계측기 파형을 좀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실습을 통해서 진행해야 돼서 그거는 제가 실습 때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의 이해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